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전으로 배우는 노동조합 운동의 전략과 전술 중에서 제5장과 제6장에 대해서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 첫 준비를 제가 강의 형식으로 준비를 하려다가 했다가 그러지 못하고 발제 중심을 해가지고 보면서 읽어가면서 내용을 쭉 좀 중요한 것들을 짚어나갈 계획인데요. 먼저 제5장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파업 분수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할 겁니다. 파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들이 있는데, 사실상 파업이 왜 노동자들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우리가 파업 전술을 전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쭉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막스가 보는 파업과 막스 엥겔스가 보는 파업과 레닌이 보는 파업, 그리고 군사 전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파업 전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제4장에서는 노동조합과 정치투쟁에 관한 것을 보았습니다. 노동조합이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결합할 수 있어야만 계급투쟁 전술의 기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투쟁 전술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는 노동자 운동의 목표나 과제, 또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투쟁의 조직 형태 기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최근 기술을 하고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투쟁 전술로서는 역시 파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업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 성격과 거기에 따른 분류와 형태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파업에는 어떠한 형태들이 있고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가를 문제를 살펴보면 대월 경제학 사전에서는 파업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요구를 실현하거나 항의하기 위하여 노동자가 동맹하여 노동의 제공을 거부하고 작업을 중지하는 것이라고 해서 아주 단순한 이제 정의는 내려놓고요. 동맹 파업이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그레이브라는 건데 그레이브 광장에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모인 그 모습을 보면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파업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투쟁 형태로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파업 자체도 이제 공장을 점거하거나 시한부 파업, 부분 파업, 화상 파업, 공정 파업, 삽경이 파업 등으로 다양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삽경이 파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기에 파업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것을 법률로 제약을 많이 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 파업의 과정에 있어가지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노동자들에게 투표를 요구를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법률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후 대미 종속과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는 조건에서 파업 전술은 국민 대중과의 결합의 강화, 그리고 통일 전선의 결성의 방화라는 방향에서 조직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책은 쓰고 있고, 밑에 보시면 그레이브 광장의 사진이 하나 올라 있습니다. 현재 파리 시청 광장이 당시 그레이브 광장이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파업의 분류와 형태들은 아마 여기 계신 동지들이 다 해보셔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파업이란 경제적인 요구, 정치적 요구들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 수단이다. 따라서 파업은 획득하려고 하는 요구의 성격과 투쟁 상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경제 파업과 정치 파업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파업은 또 시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무기한 파업, 또 시한부 파업,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할 것인가에 따라 지명 파업, 부분 파업, 동시 파업 등으로 나눌 수 있고요. 오늘날에는 컴퓨터와 정보 네트워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기업의 컴퓨터나 정보망만 마비를 시켜도 기업 전체가 마비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기업의 범위를 넘어선 파업으로는 산업별 공동파업이나 지역별 총파업, 전국적으로 수행하는 전국 총파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총파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인 총파업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노동조합이 파업 과정에서 공장을 점거하거나 연자 농성을 하는 파업 형태를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막스와 앵겔스가 보는 파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겔스는 1845년에 작성한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라는 책에서 논문에서 공장주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노동자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사실상 공장주들의 이윤이 사실 노동자들이 생산한 가치의 착취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파업의 엄청난 빈발은 현재 영국에서 사회적 분쟁이 맹위를 떨치고 있을 정도로 잘 입증해주고 있다. 파업들이 종종 심각한 충돌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전쟁에서 그것은 일종의 전다. 파업, 그것은 작은 전투에 불과하지만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사이에 결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준다. 이들 파업은 산업 프롤레타리아트의 훈련장이고 불가피하게 다가오고 있는 대전투를 그들에게 준비시키는 것이다. 파업은 일단의 노동자가 노동자 계급의 대의를 고수하겠다는 선언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사회적 전쟁,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파업은 사회적 전쟁의 아주 이상적인 훈련의 장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용기나 자기 희생, 헌신, 확고부단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사회 변혁을 지향하는 군대는 이 예비적인 전투, 파업이라는 군사학교 속에서 결성되고 발전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파업은 프롤레타리아트가 공장주에 대해서 투쟁을 하는 경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사회 전체를 바꾸기 위한 대전쟁을 치르기 위한 학교,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투쟁 방법과 전술을 배우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업을 둘러싸고 막스와 바쿠닌이 대립한 그 각각의 파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막스가 제1 인터내셔널 국제노동자협회에서 활동했을 당시에 이 제1 인터내셔널은 1866년에 있었던 런던 봉제직공의 파업에 대해서 대륙으로부터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이 이주를 시켜서 파업을 파괴하려고 하자 대륙의 노동자가 런던에 와서는 안 된다라고 통지를 함으로써 이걸 막아내는 사례가 있었고요. 1866년 4월에는 또 조선 제조공 대표들이 노동자를 이주시키려고 했던 고용주의 기도를 제1 인터내셔널이 막아줬다 해서 감사를 표시한 적도 있고, 그 이후에 목면 날점 파업, 파리의 철 노동자 대표단이 접견을 하고 기계공연합의 파업에 대해서 기업 모금을 제한하는 등 초기부터 국제노동자협회는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프루동과 바쿠닌파는 노동조합이 하는 파업에 대해서 큰 효과가 없다라고 반대 태도를 초기에는 보였었고요. 그 후 노동조합이 대규모로 조직화되고 진전되고 또 파업이 빈발해지자 오히려 태도를 바꿔가지고 파업을 절대시하는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 모든 파업은 그것이 부르주아 계급과 노동자 대중 간의 간격을 넓히고 또 깊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매우 가치가 있다. 파업은 자본가 및 소유자의 이익과 노동자 대중의 이익이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노동자에게 증명하기 때문이다. 파업은 참으로 위대한 무기이다. 그것은 노동자 군대를 창출하고 증대시키며 조직하고 또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파업만 함으로써 자본가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고 또 사회주의, 사회를 바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런 파업 만능론에 빠지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요. 무정부주의자 바쿠닌이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국가의 즉각적인 철폐를 주창하고 정치투쟁을 부정하고 있고 그리고 전위정당의 민주집중제를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으로 대체하려고 했다. 그래서 프루동을 시도를 하고 바쿠닌을 대표로 하는 무정부주의자 생티칼리즘은 나아가는 파업, 노동조합 만능론으로 전화를 했지만 막스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면 노동자 계급은 임금 노동 제도와 연관되어 있는 노동자의 일반적인 계속 상태를 전혀 도외시하면서
그 일상적 투쟁의 유일한 성과를 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일상적 투쟁에서 그들은 오직 결과에만 반대하여 싸울 뿐이지 그 결과를 낳는 원인에 반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 운동의 방향을 변경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병을 뿌리 뽑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파업은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투쟁이긴 하지만 파업이 현재의 그것이 온갖 인식을 수반하면서 그와 동시에 사회의 경제적 변혁에 필요한 물질적 조건과 사회적 형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노동자들은 공정한 하루의 노동에 대한 공정한 하루의 임금이라는 보수적인 표어 대신 임금 제도의 폐지라는 혁명 족보를 자신의 내용에 써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무슨 뜻이냐면 파업은 파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파업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인 원인, 뿌리들, 자본주의 체제를 철폐하는 것, 이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막스와 앵겔스는 파업을 사회적 전쟁, 경제적 저항, 진정한 반란으로서 또 노동자의 군사학대로서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막스와 앵글스가 보는 이러한 견해는 일상적인 경제의 일상적인 투쟁, 경제적 파업의 의의를 주장함과 동시에 또 노동자 계급을 하나의 계급으로서 결집시키는 데서 노동자의 군사학교로서의 파업이 갖는 위대한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합,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합, 경제투쟁의 정치투쟁으로서의 전환, 경제파업의 정치파업으로 전환하는 이론을 전개를 했습니다. 레닌의 파업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닌은 파업론은 파업 발전의 필연적인 논리, 노동자 계급 투쟁에서 파업의 의의, 파업과 다양한 투쟁 형태라는 항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업은 왜 발생하고 보급하는가? 레닌은 파업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자본주의란 고용주들은 임금을 조금 줄수록 자신들의 이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항상 임금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가족에게 충분한 음식과 좋은 집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임금을 얻고자 한다. 임금을 둘러싸고는 항상 투쟁이 진행된다. 노동자들은 각자 개인으로서 완전히 무력하며 자본의 억압을 압살하려고 위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용주에 대해서 공동으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즉 노동자들의 파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임금을 둘러싼 자본과 노동자의 투쟁은 필연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싸움에 있어가지고 개인으로서 대항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이제는 공동으로 자본가들의 시작을 파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불기나 파업은 왜 시작되는가? 처음에 단순히 공장 소유자들에게 자신들의 분노를 보여주고 싶어 했다. 모든 나라에서 노동자들의 분노는 처음에는 개별적인 반란의 형태를 취했지만 러시아에서 경찰과 공장 주들은 이것을 폭동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개별적인 반란들은 한편으로는 다소 평화적인 파업들을 야기하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야기했다. 위에서 말하는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위한 전면적 투쟁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폐지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투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레닌은 노동자 계급의 투쟁에서 파업의 의의에 대해서 파업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파업은 요구를 실현하려면 파업을 조직해야만 한다. 개별적인 노동자들은 무력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반드시 그들의 요구를 위해 공동으로 싸워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로부터 야기된 파업은 그 사회체제에 대한 노동자 계급 투쟁의 시작을 의미한다. 개개인 노동자들이 싸울 때 그것은 노동자들에게는 노예화를 의미하지만 그러나 무산 노동자들이 전체가 단결할 때는 상황이 바뀌게 된다. 자본가들이 노동력으로 새로운 부를 생산해줄 노동자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자본가들에게 돌아올 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그들의 요구를 공동으로 주장하고 돈가방들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할 때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며 인간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파업을 조직해야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노동자 계급이야말로 사회 주인공임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지는 둘째로 파업이야말로 노동자 계급이 이 사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새삼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일하기로 기계장치 전체가 멈추게 되고 모든 파업은 진정한 주인은 자본가가 아니라 점점 더 크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임을 자본가들에게 상기시킨다. 모든 파업은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지위는 절망적이지 않고 그들은 괴롭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네. 이러한 파업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가? 파업은 되게 위대한 정신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즉, 노동자를 사회주의 사상,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한 노동자 계급 전체의 투쟁이라는 사상으로 이끈다. 파업에 의해서 여러 고난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노동자들, 공장의 노동자들은 그들의 동지들이 투쟁에 돌입한 것을 보고 새로운 용기를 얻는다. 한 개의 공장에서라도 파업이 일어나면 즉각 수많은 공장에서 연쇄적인 파업이 개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더 이상 노동자가 노예가 아니었다. 부자들과 대등한 자격으로 서 있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고 그만큼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모든 파업은 사회주의 사상을, 즉 자본의 억압으로부터 자신을 해방하기 위한 전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라는 사상을 노동자들의 마음에 강력하게 불러일으킨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사 중에서 1985년 6월에 있었던 대우 오페럴 노동자합을 이유로 해서 구로 공단의 동맹 파업이 있었고 그 이후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이어지는 과정 중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면 한 공장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서 투쟁을 했을 때 그 옆에 있는 공장의 노동자들도 그게 영향을 받아서 함께 동참하고 또 그들이 서 있는 현장에서부터 새로운 노동자 계급을 해방시키기 위한 강한 마음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해서 동맹 파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파업은 노동자들의 눈을 정부와 법률로 향하게 한다. 파업은 자본가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파업을 하면 노동자들은 정부에 대해서, 법률에 대해서 눈뜨게 한다. 노동자 계급은 반드시 자신의 힘으로 파업의 권리, 노동자 신문을 출판할 권리, 법을 제정하고 법의 이행을 감독하는 국회에 참여할 권리를 획득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주의자와 노동자들을 탄압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독일의 한 내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모든 파업의 배후에는 혁명이라는 히드라가 숨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는 전혀 이유 없는 주장이 아니다. 모든 파업은 정부는 노동자들의 적이고 노동자 계급은 반드시 민중의 권리를 위하여 정부와 투쟁할 것을 준비해야만 한다는 인식을 모든 파업 노동자들에게 강화시키고 발전시키므로 지속적으로 파업은 혁명 사상을 걸어놓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혁명을 향하도록 만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업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이데올로기 공세인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파업의 정신적 영향력을 미래에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파업 망국론을 들먹여가지고 한국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이 19개 파업이냐라는 형태로 인해서 모두 노동자들의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 이 시기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정부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철저하게 잘 막아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니는 파업은 노동자 계급의 전쟁입니다. 파업은 노동자들에게 단결할 것을 가르치고 그들이 단결했을 때만 자본가들과 투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 자본가 계급과 전제적 경찰 정부에 대한 전 노동자 계급의 투쟁에 대해 생각할 것을 노동자들에게 가르친다. 바로 이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은 파업을 전쟁의 학교라고 부른다. 이 학교에서 노동자들은 정부 관료의 멍해와 자본의 멍해로부터 전 민중과 일하는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적들과 전쟁을 수행하는 길을 배운다. 라고 해서 파업이 노동자 계급의 전쟁의 학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업이 노동자들의 전쟁의 학교이긴 하지만 전쟁 그 자체는 아니다. 그 이유로서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파업이 노동자 사이에 널리 확산될 때 어떤 노동자들은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파업만으로도 노동자 계급은 근로조건의 획기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고 심지어 노동 해방까지도 쟁취할 수 있다고. 전국적 총파업을 조직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파업은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을 위한 투쟁의 수단이지, 투쟁 수단의 하나이지, 노동자 계급을 해방시키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아니다. 둘째로 파업은 노동자들이 충분히 계급 의식화된 것이지만, 파업을 위한 적절한 계기를 선택할 수 있는 곳에서만, 그들의 요구를 제한하는 방법을 아는 곳에서만, 그리고 그들의 사회주의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그들을 통하여 전당과 소득자를 조달할 수 있는 곳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자 계급의 대의를 노동자 대중에게 알리고 사회주의와 노동자의 계급투쟁을 전파하기 위해 계급 의식화된 노동자의 소리를 늘리는데 모든 노력이 기울여져야 된다. 즉 이를 위해서는 사회주의적 노동자당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파업은 전쟁의 학교이지만 파업 자체가 자본주의 체제를 철폐할 수 있는, 폐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은 적극적으로 결합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적 노동자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자의 적이며 정부와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노동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레닌은 파업은 계급투쟁의 한 수단이라고 함으로써 무정부주의적인 샌디칼리즘에 대해서 과학적 사회주의의 파업론, 노동조합의 입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확실히 어떤 파업의 배후에는 사회주의 혁명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파업도 모두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레닌이 러시아 공산당 볼셰비키 제7차대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파업의 전술과 계급투쟁 수단의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업은 경제파업과 정치파업으로 큰 틀에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레닌은 이 문제에 대해서 1912년에서 1914년에 정부의 파업 통계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투쟁이 강해질수록 운동이 강해진다는 것은 3년간 통계를 봄으로써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막스주의자가 그것을 확증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운동이 특별히 격하게 되지 않으면 잠을 깨울 수 없을 정도로 뒤처진 층이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이 뒤처진 층은 경제적 요구에 의거하지 않는 한 투쟁에 끌어들일 수 없다.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가장 뒤처져 있는 노동자들은 경제적 요구에 집중하지 않으면 투쟁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파업과 경제파업은 서로가 서로의 힘의 온천이 되면서 서로 똑받치고 있는 관계이다. 파업의 이 두 가지 형태가 밀접하게 결합되지 않으면 그리고 광범위하게 대중적인 운동은 있을 수가 없다. 노동자 계급은 경제파업에서 정치파업 때에만 나아갈 때만 전 국민의 선진적인 계급으로서 행동을 한다. 다른 한편 근로대중은 경제적 요구 없이는 자신들의 상태를 곧바로 개선하는 것 없이는 나라의 전반적인 진보를 결코 고려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생활 조건 개선을 위해 싸우는 가운데 노동자 계급은 동시에 정신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고양되어서 그 위대한 해방 목적을 실현할 능력을 높여가게 된다. 라고 해서 경제파업과 정치파업의 관계를 레닌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파업과 파업 투쟁의 형태의 다양성. 레닌은 투쟁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띈다고 하면서요. 모든 인민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들을 만들어내고 낙은 형태들을 버리고
이러한 저러한 변종들을 만들어내고 다른 것들과 새로운 것들을 새롭게 조합해서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 사회주의자들의 임무는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닌은 이 기본적인 관점으로부터 두 가지를 고찰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자.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모든 막스주의자들은 투쟁 형태의 문제를 고찰할 때 어떤 기본적인 요구를 제출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막스주의는 운동을 하나의 특별한 투쟁 형태에 붙들어 매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주의자들과 다르다. 모든 추상적인 공식들, 공론적인 처방전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막스주의는 진행 중인 대중투쟁에 대해서 주의 깊은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 점에서 막스주의는 대중적 실천으로부터 배우는 것이고 단순히 서재에 앉은 조직구가 머리로 생각해낸 투쟁 형태를 대중들에게 가르치려는 우쭐대는 사고방식을 겪고 갖지 않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쟁의 형태를 하나로 고정화시키지 않고 대중들과 결합해서 다양한 형태의 투쟁 형태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둘째로 막스주의는 투쟁 형태의 문제를 반드시 역사적으로 찾아볼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진화의 전화의 여러 시기에서는 정치, 민족의 문화, 생활 양식, 여타 조건이 다름에 따라서 이런저러한 투쟁 형태가 전면에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주요한 투쟁 형태가 되며 그것과 관련하여 2차적이고 부수적인 투쟁 형태도 따라서 그 모습을 부활시킨다. 각각의 정치나 민족 문화나 생활 양식이나 각국의 조건들이 다름으로 그 조건에 맞는 투쟁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군사과학으로부터 배우는 네 번째 단락의 파업 전술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레닌의 경우에는 독일의 군사 전문가인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물론 전쟁과 파업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쟁의 경우에는 군대는 강제로 동원을 시키고 외적과 싸우게 되고 그리고 그 후위는 한 나라 전체일 것이지만 그에 비한해서 파업은 자발성의 원칙 위에 서 있고 국내에 자신들의 공장을 무대로 싸우고 있으며 그 후위는 파업을 참가하는 노동자들의 가족, 같은 산업 부문의 노동자들 그리고 노동자 계급 전체가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사과학에서 파업 전술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좀 찾아보겠는데요. 파업 전술을 적용했던 로조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책에서 파업 전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과학의 원칙에서 파업 전술을 무엇을 배울 것인가? 로조프스키는 클라우제비치의 네 가지 원칙을 일단 언급을 했는데요. 제1의 원칙. 첫째로 모든 현존 세력들을 극도로 긴장시키고 그래서 이 세력들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도록 준비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이 아무리 확실할지라도 확실한 성공을 거둘 때까지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2 원칙으로서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야 할 장소에는 가능한 한 모든 세력을 집중해서 타격한다. 제3의 원칙으로서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적의 방침은 신속하게 그 싹을 잘라버려야 되고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제4 원칙. 아무리 작은 성공이라도 최대 정력을 투자해서 획득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획득한 성공은 다음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으로서 이용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로조프스키는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라고 생각되는 군사 전술상의 원칙에 대해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러한 원칙들은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것이지만 계급 투쟁을 수행하는 활동가들은 이 네 가지 원칙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둘째의 경우 1961년 일본 탄광 노동자들이 투쟁을 했을 때 투쟁의 원칙은 확고하게 잡고 전술은 유연하게라는 슬로건이 등장했는데 로도프스키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도프스키는 공격은 최대 방어라는 유명한 말로써 클라우제비치의 원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항상 소수의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 대중을 하나의 부대로 결집시키는 속에서 노동자 대중들이 투쟁 전술을 형성하게 하는 속에서 관철돼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업투쟁의 준비나 지도하는 과정에서 군사과학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는 파업투쟁의 준비에 관하여 파업의 준비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준비는 우리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 끊임없는 정치적, 조직적 활동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투쟁의 순간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도프스키는 파업투쟁의 준비로서 중요한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중요한 것은 투쟁할 동지들을 양성하고 훈련해야 된다. 하나의 공장의 집단 속에서 우리들의 조직을 건설하는 것, 공장의 지점을 창설해서 나아가는 것, 두 번째로는 이 투쟁해야 될 전사들로 하여금 경제적, 정치적 투쟁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임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즉 교육을 통해서 참으로 계급의식이 있는 전사답게 하는 것. 둘째로서는 군사적 용어인 보급의 문제인데 폐업을 할 때 또는 파업을 할 때 생활자금, 파업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라고 해서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준비할 것은 일단 투쟁할 노동자들을 어떻게 결집시키고 훈련시키고 교육할 것인가. 두 번째는 파업에 필요한 생활자금, 파업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파업의 시기는 언제 선택할 것인가. 첫째로 산업순환이나 경제 호황, 불황, 공황이라는 문제가 파업의 효과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맞다. 그래서 경제적인 호황이나 불황이나 공황의 상태에서 파업의 효과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경제투쟁의 시기를 경기에만 결부시켜가지고 공황이나 실업의 시기에는 어떤 경제투쟁도 안 된다라든가 아니면 파업투쟁은 실패할 것이라든가 라는 결론을 끌어내는 것은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황의 시기나 대중적인 실업의 시기에도 상태에 악화된 상태에 대해서 노동자 대중은 싸우고 있고 여기에 파업투쟁을 조직해야만 한다. 파업투쟁을 경기 동향이라는 오직 하나의 조건에만 적용시키고 정치적, 경제적 조건들의 전체를 보지 않는 것은 계량주의적 노동조합 지도이다. 라고 해서 저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노동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에 잘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라는 형태로 해서 이미 투쟁이 실패하거나 예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형태로 봐서는 되지 않고 이 시기에도 많은 노동자들은 투쟁을 하고 있고 싸워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인 총체적인 사항들을 보면서 투쟁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경제 공황이 점점 격화될수록 실업이 점점 늘어날수록 그만큼 경제 투쟁은 첨예하게 나타나고 이는 곧 정치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경제적 요구와 정치적 요구, 경제 투쟁과 정치 투쟁이 긴밀하게 결합될 수밖에 없다. 파업은 그러한 상황에서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교육을 급속하게 진전시키는 조건이 된다. 오히려 경제 공황의 시기에는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명확히 인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일상적인 시기보다 이 노동자들의 투쟁이 정치적으로 긴밀하게 결합될 가능성이 오히려 굉장히 높다. 그러므로 그러한 시기에는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인 교육을 급속하게 진전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므로 더 잘 파업을 조직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지도상의 문제, 약간의 문제점. 파업을 지도를 할 때 몇 가지 것들의 유의사항들을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전쟁에서도, 그리고 계급투쟁에서도 가져야 할 주요 원리는 공격 전에 승리라는 것이다. 공격 전술을 사용하여야만 투쟁에서 주도권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이 공격 전술만이 상대를 불의에 습격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를 타격할 수 있는 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매우 중요한 규칙으로서 우리의 세력을 끊임없이 공고화하고 확대하는 것. 노동자들은 자발성에 입각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력을 끊임없이 투쟁의 진지에 갈세를 시키고 파업투쟁을 새로운 부문,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또한 함께 싸울 수 있는 예비군들을 만들어 두는 것, 이게 승리의 가장 중요한 전제라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라고 해서 노동조합이 투쟁을 할 때 주변에 있는 노동자들과의 연대의 문제, 그리고 전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여론의 문제까지도 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파업투쟁 과정에서 대중들의 활동성과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파업투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파업하는 노동자들이 활동을 정지하는 것이다. 파업투쟁의 과정에서 각 파업장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 번씩 파업에 들어갔는데 단지 파업이라는 것이 공장 가동을 멈추는다라는 생각하에서 집에서, 자택에서 노동자들에게 대기를 하고 있게 하거나 이러한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를 취하는 것은 오히려 대중들의 활동성을 제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들의 활동성을 참여도를 높이는 다양한 방법들을 끊임없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력들을 투쟁에 끊임없이 끌어들이는 것,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임무이고, 이는 투쟁에 성공할 수 있느냐 마느냐는 이 임무를 완수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투쟁을 하고 있는 본부와 모든 지부사에 끊임없는 연락을 취하는 것, 연락기관을 설치하는 것이다. 대중투쟁에서는 지도기관이 또 고립되는 것이 특히 위험하므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투쟁의 목적과 임무를 정확히 이해하게 하는 것, 그리고 대중 전체가 지도부에 적용된 투쟁의 형태 및 방법을 완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지도부, 투쟁본부와 투쟁하는 노동자들, 그룹 사이에 연락을 확보하고 끊임없이 지도기관의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또 대중들의 활동을 보고받는 것. 이러한 것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파업에 적대하는 세력의 분쇄를 위해서 활동한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자본가들은 수많은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해서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공격을 합니다. 특히나 파시스트들은 더 물리적인 충돌까지도 시도를 하는데, 파업에 적대적인 모습을 취하는 이 세력들을 분쇄하기 위한 방법과 활동을 취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섯째로 성공을 약속하는 모든 수단을 갖고 투쟁을 수행해야 한다. 투쟁을 하면 승리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총동원해야 된다. 다만 미국의 사례처럼 미국의 피폭 노동자들이 우리는 투쟁을 파업 과정에서 경찰들에게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고 10만 달러를 뇌물로 준 적이 있는데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곤봉으로 진압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단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을 공고히 강화시키고 단결을 깨하고 그리고 적들과의 투쟁에서 이길 수 있는 수단을 얘기하는 것이지, 오히려 적들을 회유하려거나 아니면 이 뇌물을 줌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전선, 노동자들 진영을 혼란시키고 약화시키는, 단결력을 약화시키는 이런 수단은 취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투쟁에서는 슬로건이나 요구사항은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노동자 계급이 명확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수를 제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적들이 다양한 형태로 임기응변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또한 투쟁하는 우리의 세력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적의 세력도 정확히 알아야 된다. 특히나 파업투쟁에서 맹목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규율을 가지고 투쟁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급투쟁 전술로서 파업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과학적 사회주의의 전술론의 핵심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러한 원칙들을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조건 하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관철시키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체득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 라고 해서 다양한 투쟁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축적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6장 노동운동 내의 기회주의 조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책의 마지막 장으로서 설명을 할 겁니다. 아마 그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기회주의에 대한 내용들이 쭉 서술되어 있었어요. 이전에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반복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또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쭉 본질적인 문제들을 규정을 해보고 여전히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회주의에 대해서도 한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회주의자들과 사회배회주의자들이 실제로는 대중들의 이익을 배반하고 팔아먹는다는 사실, 그들이 노동자 가운데 소수만의 특권을 옹호한다는 사실, 그들이 부르주아적 사상과 영향력의 전달자라는 사실, 그들이 실제로는 부르주아지의 동맹자이고 대행자라는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자신의 진정한 정치적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야 된다라고 레닌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성립되면서 노동자들은 투쟁을 해왔고요. 그러나 이 노동조합이라는 형태로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투쟁을 한 것은 기계제 대공업이 성립하고 난 근대적인 프롤레타리아트가 탄생한 이후부터입니다. 노동자 계급의 단결과 투쟁에 대해서 자본가들은 언제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회유하는 방법을 도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 독점 자본주의 시대, 제국주의 시대가 되면서 회의라는 방법으로 노동운동 내에 기회주의 조류를 육성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이들은 노동운동 내부에 있는 노동자들을 회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 독점 자본의 시대에 지배가 창출됨에 따라서 노동자 계급의 수가 증가가 되고 기술이 발전되고 노동의 내용은 평준화되고 생산 현장에서 노동이 강화할 불안과 빈곤이 증대가 되고 공황이 잇따르게 되는 제국주의 전쟁의 시대. 제국주의들이 전쟁을 벌이고 또 지배 계급이 반동화되고 이러한 시기에는 사회주의 혁명의 조건이 또 성숙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회 변혁을 목표로 내건 노동자 계급의 정당도 생겨나게 됩니다. 독점 자본은 이러한 시기에 노동운동의 발전을 저지하고 노동운동을 자기 지배체제 내에 두기 위해서 특별히 제한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오로지 폭력에 의한 탄압만으로는 이 효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독점적인 고이윤의 일부를 노동운동을 하는 내부에 있는 노동관료나 노동기적을 육성하려는데 사용한다. 즉 이로부터 이러한 계급적 조류와 기회주의 조류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막스와 엥겔스가 영국의 노동운동에 대해서 쓴 내용을 좀 보면요. 엥겔스가 막스에게 1858년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영국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점차 부르주아화되고 있고 그 결과 모든 국민 중에서 가장 부르주아적인 이 국민들은 결국에는 부르주아지와 나란히 부르주아적 귀족과 부르주아적 프롤레타리아트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전 세계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그것은 확실히 어느 정도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해서
1848년 영국에서 인민헌장을 위한 투쟁 이후 영국이 제국주의를 확대함으로써 제국주의를 통해서 얻은 그 이윤을 노동자 계급 중에서 일부 상층부와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노동운동을 하는 일부 계층을 부르주아지화 시키고 이들을 매수한 내용들을 편지로 쓴 내용입니다. 막스는 또 1878년 2월 달에 윌헬름 리프크 네이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1848년 이후 부패한 시대 때문에 영국의 노동자들은 점차 퇴폐화되고 결국 자본가들의 단순한 부속물로까지 전락했다. 영국 노동자 계급의 지도부는 돈으로 움직여지는 노동조합의 간부나 직업적인 선동가의 수중에 장악되어 버렸다. 라고 해서 영국의 노동자 계급이 어떻게 부르주아화 되었는지 계주의화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막스는 영국의 노동자 계급이 독자적인 계급 정당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보수당에 대항하는 부르주아지의 정당인 자유당에 오히려 집어삼켜진 것.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의 노동조합들은 공정한 임금을 요구하는 투쟁에 머무르는 노동조합주의로 흐른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 노동운동의 특징에서 저 노동조합주의의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엥겔스는 베른슈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늘날에도 또 먼 과거에도 영국의 노동운동은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임금 인상과 노동활동만 해왔다. 이 노동조합은 강령이나 규약에서 모든 정치활동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노동운동에 관하여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임금 인상을 위한 파업뿐이고 이 파업은 그 파업에 성공을 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무관하게 노동운동을 조금 더 일부 전진시킬 수 없습니다. 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막스와 엥겔스가 영국 노동자들의 부르주아화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부르주아적 정치에 빠져든 노동자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19세기의 후반부터 영국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왜 부르주아화된 것인가? 엥겔스는 막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부르주아지에게 매수되든가 적어도 그들에게서 보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인도되는 최악의 영국 노동조합이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이 땅에는 노동자 정당이 없고 보수당과 자유주의적 급진당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노동자는 영국의 세계시장의 독점과 식민지 독점의 떡고물을 받아먹으면서 안일하게 허송세월하고 있다. 라고 해서 제국주의 시대에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로부터 어떻게 매수당했는지를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엥겔스는 1850년대 후반부터 써온 영국 노동운동에 대한 견해를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에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진상이 이렇다. 영국이 공업상의 지위의 독점이 지속되면서 영국의 노동자 계급은 어느 정도 이 독점의 이익을 누렸다. 이 이익은 그들 사이에서는 매우 불평등하게 분할되어 있다. 특권적인 소수가 최대의 몫을 수중에 넣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노동자들도 적어도 또는 때때로 그 배당에 참여를 했다. 독점이 붕괴함에 따라 영국의 노동자 계급은 이 특권적인 지위를 잃게 될 것이다. 장차 그들은 예외 없이 특권적이고 지도적인 소수도 포함을 다해서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락해 있음을 알아차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영국에 다시 사회주의가 존재하게 될 이유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76년 이후에 나타난 경제정체가 세계시장에서 공업상의 지위의 독점 및 식민지 독점의 붕괴와 결부되어 있고요. 이게 구조적인 정책 영향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영국의 노동운동도 이제는 새롭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국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기회주의와의 투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운동 내의 기회주의 조류는 식민지 독점과 공업상의 독점을 기초로 해서 19세기 후반에 영국에서부터 나타났고요.
레닌의 제국주의론,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세계의 본질적인 규정에서 레닌은 이러한 노동운동 내의 기회주의 조류에 대해서 그 전반에 걸쳐서 결연하고 부단한 투쟁을 도처에서 벌이지 않는다면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도 막스주의도 사회주의적 노동운동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해서 노동자 계급이 이 기회주의 조류에 대항해서 적극적인 투쟁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레닌은 제국주의는 독점 자본주의다. 사회주의 내의 분열과 제국주의라는 논문에서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특수한 역사적인 단계라고 정의를 하면서 세 가지 본질적인 규정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 독점 자본주의란 첫 번째로 제국주의 시대는 이 독점 자본주의이고 두 번째로 위생적이며 부패에 가는 자본주의. 세 번째로 사멸에 가는 자본주의다. 독점이 자유 경쟁을 대체했다는 것이 제국주의의 근본적인 본질이고 특질이다. 독점은 5가지의 주요한 특징으로 형태로 나타나는데 카르텔, 신디케이트, 트러스트 같은 것들, 대은행들의 독점적 지위, 트러스트와 금융 과도제가 원료 자원을 탈취하는 형태, 국제적인 카르텔에 의한 세계의 분란, 그리고 자본의 수출은 세계의 경제적, 정치적 영토 분할과 밀접하게 결합이 되어 있고, 5번째로는 세계의 영토 분할이 이미 완료가 된 시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닌은 제국주의의 근본적인 경제적 본질은 독점 자본주의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독점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불균등한 발전의 격화는 세계의 재분할을 위한 제국주의들의 전쟁을 피할 수 없게 한다.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다른 사례들은 이미 쭉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객관적으로 피어감 민족에 대한 민족 해방 운동이 발전하고, 그리고 유럽 대다수의 선진국가 대국에서는 혁명적인 정세가 만들어질 가능성 또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회주의 조류는 제국주의와의 투쟁하는 것을 회피하고 노동자 계급의 역사적 역할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단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는 두 번째로 기생적이고 부패에 가는 자본주의다. 레닌은 제국주의를 예처럼 규정을 하면서 첫째로 생산수단의 소유라는 체제하에서 모든 독점의 특징인 부패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자본주의 부패는 거대한 금리 생활자인, 즉 이자만으로 살아가는 자본가들의 성질로서 나타난다. 그리고 자본 수출은 고도화된 희생성이다. 넷째로 금융자본은 자유가 아니라 지배를 갈망한다. 다섯째로 피어간 민족의 착취와 특히 극소수의 열강에 의한 식민지 착취는 점점 더 문명세계를 미문명 민족의 기생적인 존재로 전환한다. 즉 독점 자본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만들어서 식민지 국가를 착취해 나가고 있고, 그러한 착취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생적인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회주의 조류를 떠받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특권층이 객관적으로는 독점 자본의 기생적인 초과 이윤에 의해서 매수되어 있고 정치적인 반동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는 사멸에 가는 자본주의다. 제국주의가 사멸에 가는 자본주의이고 사회주의로 이행해 가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제국주의의 엄청난 노동의 사회화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게 된다. 레닌은 독점 자본주의 하에서 소수의 독점 자본 밑에 강대한 생산력, 거대한 생산수단과 노동자가 집적이 되고, 생산수단은 점점 더 공동으로 사용되어서 공동의 노동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진다. 생산은 점점 더 사회적인 성격을 띠고 사회화하는 데 반해서 생산물은 모두 독점에 의해 사적으로 점유가 된다. 노동의 사회화는 구체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증대와 공장이나 도시로의 직접, 노동자의 직접 능력과 관리 능력의 증대, 조직성과 규율성의 형성, 교류와 단결에 대한 요구 등으로 나타나게 되고, 사회적 생산이 확실히 노동자 계급에게 떠맡겨져 사회주의를 떠맡을 주체적인 조건을 객관적으로 성숙시킨다
라고 해서 독점주의 하에서 생산이 사회화를 띠고 있고, 그리고 노동도 또한 사회화를 띠고 있다. 결국 사회주의에 나아가는 객관적인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회주의와 투쟁하는 것. 이번 시간의 핵심 주제가 기회주의와의 투쟁이잖아요. 제국주의는 객관적으로는 사회주의의 전야이다. 레닌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기생성을 포함하고 있는 독점적 초과 이윤의 일부로서 매수된 특권적인 노동다툼, 이 노동운동 내부에 있고, 그것이 기회주의 조류를 만들어내는 기괴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제국주의 시대는 제국주의와 기회주의가 결합을 하고 있고,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은 기회주의에 대한 투쟁과 불가분하게 결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기와 협작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국주의에 대한 기회주의 조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국주의, 독점 자본주의에 대한 투쟁과 노동운동 내의 기회주의에 대한 투쟁을 결합시키고 노동자와 국민의 통일행동, 통일전선은 강화를 통해서 투쟁하는 것. 이것이 과학적 사회주의 당은 물론이고 선진적인 노동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운동에서 기회주의적인 이데올로기의 특성이라고 해서 막스와 엥겔스는 19세기 후반 이래 영국 노동운동에서 기회주의가 노동자 정당이 아니라 부르주아적 노동자당 또는 노동조합주의를 표방하는 노동조합에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말을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전 시간에도 봤는데요. 그 첫 번째 형태에서 첫째,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분리시키고 있다. 20세기 초 러시아에서도 경제주의자들은 제2 인터내셔널 지도부의 기회주의 영향을 좀 받았는데요. 사회주의자나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노동조합 운동의 자연성장적인 발전에 뒤를 추수하고 경제투쟁이 정치투쟁으로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그냥 받들어서 모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레닌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책에서 이를 철저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다수의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자가 공장 상태의 폭로를 조직하는 작업에 거의 전적으로 몰두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폭로는 해당 직종의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관계만을 다룰 뿐이고, 기껏해야 노동력의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좀 더 나은 조건을 파는 법, 그리고 노동력의 구매자가 순수한 상업적 차원에서 싸우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 뿐이다. 만약 이러한 폭로들이 혁명가 조직에 의해 적절히 활용만 된다면 이 폭로들은 사회민주주의적 활동의 한 출발점으로서 또 구성 부분으로서 기여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이러한 폭로들은 순수 조합주의 투쟁 혹은 비사회민주적 노동운동으로 교배될 수도 있다. 마르티노프가 경제투쟁 자체의 정치적 성격을 가미해야 된다라고 제출을 했는데, 이는 입법적, 행정적 대책을 통해 개별 직종의 작업 조건을 개선을 하고 이들 직종상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투쟁 자체의 정치적 교육을 가미한다는 얘기는 대단히 심오하고 혁명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민주적 정치활동을 노동조합적 정치활동 수준으로 격화시키려는 이런 시도다라고 해서 이 경제주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투쟁할 것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조합들이 취하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유의 기회주의적 주장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노동조합은 자주적이고 대중조직이기 때문에 정치적 신조와 관계가 없이 광범한 노동자를 결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노동조합 속으로 정치를 가지고 오는 것은
정치적인 의견의 차이로 인해서 노동조합을 분열시키게 된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은 노동조합 운동의 원칙이다.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노동조합이 정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면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이니까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노동자들이 안에서 분열을 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취해야 된다. 라고 이런 입장을 취하는 노동조합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레닌은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중립주의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노동자의 상태 개선을 위해 그들을 통합하는 것이지 프롤레타리아트 해방 사업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투쟁을 위해서 그들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단결과 통합은 프롤레타리아트의 해방 사업의 이익을 가져기 위한 방법으로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르주아지의 계급적 이해는 필연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현존의 제도권 내에 기초로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노동조합을 사회주의와는 결합하는 것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중립적 이론은 부르주아적 사상의 외피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운동 내의 좌익, 기회주의에 대한 비판. 제국주의 시대 노동운동에는 좌익, 기회주의 형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막스주의를 배반하는 두 가지 경향, 이 두 가지 경향이라는 것은 이제 수동주의와 무정부주의이고, 노동운동에서 지배적인 막스주의의 이론과 막스주의적 전술에 대한 이 두 경향의 배반은 반세기 이상 동안 대중적인 노동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문명국에서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색도로 나타나고 있다. 라고 레닌이 유럽 노동운동의 의견의 차이에서 설명을 하면서요. 수동주의자들은 개량이라는 것은 사회주의가 부분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아나코 신디칼리스트들은 자질구레한 활동, 특히 의회를 이용한 것을 배격한다. 능력도 없이 그저 위대한 날들을 기다리고 있다. 둘 모두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방해하고 있다. 이 일이란 참된 막스주의적 세계관으로 교육된 조직으로 노동자들을 결속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20년 좌익소합병에서 레닌은 노동조합 상층 지도부의 반동성, 반혁명성을 빌미로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자.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기를 거부한다. 노동조합의 상층부는 반동적이고 반혁명적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부터 다 빠져나가자.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형태의 노동자 조직을 만들자. 라고 주장을 하는 이런 자유공산주의자들은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있다. 반동적인 노동조합들에서 활동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거나 현재는 후진적인 노동자 대중들을 반동적인 지도자들 안에 부르주아지들의 앞잡이들, 노동귀족들, 부르주아한 노동자들의 영향력 하에 내버려 두는 것을 얘기한다. 아무리 반동적일지라도 프롤레타리아나 반프롤레타리아 대중이 있는 기구들과 협회, 각종 결사체에서 체계적이고 참을성 있게 끈덕지고 끈기 있게 선정과 선동을 하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치를 수 있어야만 하며 사회주의자들은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노동조합들과 노동자 협동조합들, 바로 이런 것들이 대중이 있는 조직이고 대중이 있는 조직에 참여를 해서 참을성 있게 끈덕지게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레닌의 노동기독론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닌은 제국주의론에서 노동귀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한쯤에 매우 부유한 나라들, 이들은 높은 독점 이윤을 의미하는 제국주의이고 이들이 프롤레타리아 상층부를 경제적으로 매수할 수 있게 해주고
이들은 또한 이를 통해서 계주의를 육성하고 형성하고 강화시키다. 독점적 이윤을 가진 식민지로부터 거둬들이는 이 초과 이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국내에서 얻는 독점 이윤도 이 제국주의자들의 이윤 중에 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런 거대한 초과 이윤 중 일부만을 사용해서 노동자 지도부나 노동 귀족 상층부를 매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부르주아화된 노동자층 혹은 노동 귀족층은 매우 속물적인 생활 양식, 소득 규모,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제2 인터내셔널의 주요한 지주이고 오늘날에는 부르주아지의 주요한 사회적 지주이다. 그들은 노동 계급 운동에 있어서 부르주아지의 실질적인 하수인이자 자본가 계급의 노동 관리인으로서 그리고 계량주의와 배회주의의 실질적인 전달자들이기 때문에 이 조리에 반대해서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독점 자본가들에게 이러한 노동 귀족을 보충시키고 노동자 계급 속에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에서 노동 관료가 담당하는 역할이 점점 중요하게 되었다. 노동 귀족을 직장에 기초로 하여 국회의원, 저널리스트, 노동운동의 간사, 특권적인 직원 등 노동운동 내에 관료를 수없이 만들게 되었다. 또 그들은, 노동귀족들은 끊임없는 실업의 위협도 받지 않고 있고 또한 이들은 산업이 쇠퇴하거나 실업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계층에 따라서 다시 적당한 일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이 노동 귀족이 보충이 되고 양성이 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자본주의 세계가 갖게 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 하에서 생산이 대규모화하고 노동자 수가 증대하고 생산 수단의 소유와 단순한 노동력 소유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필연적으로는 노동에서 감독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즉 기업 이득과는 무관한 감독 노동자 대중을 조직한 현대의 노동관리기구가 편성되었다. 이 감독 노동자의 일부는 오늘날의 계주의가 직장에서 나타나게 된 사회적인 기초로서 새로운 또 노동 귀족층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독점 자본주의에서 전 노동자에 대한 통합부담. 현대의 제국주의에서는 노동 관료나 노동 귀족의 육성만에 머물지 않고 전 노동자를 독점 자본하에 통합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노동자들을 이간시키는 방책이 전개가 됩니다. 첫째로 레닌의 노동 귀족론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자국 주민의 대단한 큰 부분, 제국주의의 노획물의 분배에 참여시키고 있고 이러한 나라들에서 혁명운동의 발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레닌은 모든 계량은 그것이 더 나은 상태를 위한 한 걸음, 한 단계를 이루는 한에서만 계량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계량은 이중의 성격을 띠고 있다. 계량은 혁명적 투쟁을 저지하거나 약화시키거나 봉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혁명적 계급의 힘과 정력을 세분시키고 그 의식을 흐리게 하는 것을 위해서 지배 계급에 의해 만들어지는 양보다 라고 해서 현재 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에서 자본가들이 일시적인 양보를 취하는 것은 노동자 계급의, 혁명적 계급의 힘을 약하게 시키기 위한 일종의 양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닌은 이 시대에는 어떤 것도 선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대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출판과 의회주의의 시대에는 인기 있고 유행하는 표어로서만 기만하고 자우익 노동자들에게 온갖 종류의 계량과 축복을 약속하면서
광범하게 분화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잘 갖춰진 아첨, 거짓말, 기만 등을 하지 않고서는 대중의 추정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르주아적 노동자당의 모범적인 나라에서도 가장 선진적으로 교모한 대표자인 영국의 로이드 조지의 이름을 따서 일한 것을 로이드 조지주의라고 부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시기에는 기회주의자들이 선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대중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형태의 기회주의를 영국의 이제 로이드 조지의 이름을 따보자. 라고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닌은 노동규정론에서 부유한 제국주의 나라들의 기생생활의 기초로서 후진국에서 온 저임금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주의의 사회경제적 기초의 모순과 관계. 레닌이 기회주의의 사회경제적 기초를 과학적으로 위와 같이 설명하려고 했던 것은 기회주의 조류의 발생과 필연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혁명적인 노동자 계급이 그것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레닌은 기회주의의 사회경제적 기초의 강약을 단순히 독점적 고의 이윤의 크기를 통해서만 파악하지 않고 이 문제는 제국주의 경제적 모순의 격화와 관련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르주아 노동자당이 이 제국주의 전리품의 분배를 둘러싸고 그들이 벌이고 있는 필사적인 투쟁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당이 오랫동안 번창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트러스트와 금융가도제, 고가격 등은 소수의 고위층을 매수할 수 있는 반면에 플로레타리아트와 반플로레타리아트, 대중을 점점 더 억압하고 짓밟으며 파산시키고 괴롭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부르주아지들이 주는 전리품의 분배를 가지고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주의 정당들이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레닌은 기회주의 조류가 자연 발생적으로 약해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류다. 우리는 또는 다른 어느 누구도 프롤레타리아트의 어느 부분이 사회배회주의자와 기회주의를 추종하고 있으며 추종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다. 오로지 투쟁만이 보여줄 것이고 사회주의 혁명만이 최후로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여전히 사회주의자이기를 원한다면 한층 더 낮게, 한층 더 깊게 현실의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이것만이 기회주의에 대한 투쟁의 의미이고 내용이다. 기회주의자들과 사회배회주의자들이 실제로 대중들의 이익을 배반하고 팔아먹는다는 사실, 그들이 노동자 가운데 소수만의 특권을 옹호한다는 사실, 그들이 부르주아적 사상과 영향력의 전달자라는 사실, 그들이 실제로는 부르주아지들의 동명자이고 대행자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대중들에게 진정한 정치적 이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야 한다. 제국주의 전쟁과 제국주의적 수준의 길고 고통에 찬 흥망성쇠를 통해서 사회주의와 혁명을 위해 투쟁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세계 노동운동에서 유일한 막스주의적 노선은 기회주의와의 결별에 불가피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해명하고 기회주의에 대항하는 부단한 투쟁을 벌임으로써 혁명을 위해 대중을 교육시키고 전쟁의 경험을 이용하여 민족적, 자유주의적 노동자 정치의 모든 추행을 폭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레닌은 제국주의의 이윤과 그리고 그러한 제국주의의 끼리의 싸움의 이 한계 속에서 일정한 전리품을 가지고 노동자들이 둘러싸거나 노동자 당이 그게 빠져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들과의 투쟁, 그리고 그들과의 투쟁은 오히려 대중 속에 더 깊이 사회주의자들이 침투를 해서 대중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레닌의 계획주의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역사적인 조건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릴 것인지, 또 우리의 운동에서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 됐죠? 네. 발제를 중심으로 하니까 주로 쭉 내용들을 읽었는데요. 아마 내용들에 대한 설명들은 다 확인이 되셨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발제 자료를, 오타들을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저희들 공동 텔방에 이렇게 게시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발제를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 문제에 관련해서